2007년 5월 20일 안동시 일직면 조탐리 한갓진 시골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한국 아동문학계에 큰 자취를 남긴 작가 권정생의 영결식 자리였다. 도종환 시인은 이날을 이렇게 묘사했다. 권정생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 조탐리 노인들은 많이 놀랐다고 한다. 혼자 사는 외로운 노인으로 생각했는데 전국에서 수많은 조문객이 몰려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우는 걸 보고 놀랐고, 병으로 고생하며 겨우겨우 하루를 살아가는 불쌍한 노인인 줄 알았는데 연간 수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놀랐다고 한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남긴 유언을 듣고 다시 놀랐다고 한다. 내가 쓴 모든 책은 주로 어린이들이 사서 읽은 것이니 여기서 나오는 인세를 어린이에게 되돌려 준 것이 마땅할 것이다. 제 예금 통장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쪽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티베트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12억여 원의 재산과 앞으로 나올 인세를 가난하고 굶주린 어린이들에게 남기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44권의 동시와 동화 그리고 소설 속 이야기들은 맑은 영혼의 울림으로 언제나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몽실언니, 강아지똥, 엄마 까뚜리, 또야 너구리 등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와 함께 선생이 돌아가신 지 4년이 지났다. 남은 이들은 선생의 이름을 딴 어린이 문화재단을 설립해 선생의 뜻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추모일에 맞춰 소외 지역 공부방에 선생의 책들을 보내는 재단 식구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살아생전 20년을 곁에서 모셨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재단 일을 맡아 선생 곁을 지키지만 아직도 선생의 내밀한 속내를 다 알지 못한다.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그토록 슬프고 아름답고 감동 깊은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재단에서 일하며 한층 궁금해진 선생의 자취를 찾아 길을 나서기로 마음먹었다. 안동의 남쪽 관문 한티제는 선생 삶의 근원이고 문학의 종점인 곳이다. 권정생은 미완의 자전소설을 한티제 하늘로 남겼다. 한티제는 소설의 주무대인 안동시 일직면 평팔 명진을 넘나드는 고개다. 주인공들이 이 고개를 넘나들며 삶의 애환을 곱씹던 장소다. 그들의 숨결이 배어있는 고개는 지금 자취를 찾을 수 없다. 4차선 국도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변했다. 소설 한티제 하늘은 그의 가족사다. 이 소설은 을미사변이 있었던 1895년부터 일제의 수탈이 극심해지던 1937년까지 안동시 일직면 명진 평팔리에 살았던 그의 외가와 친가 두 가게를 둘러싼 이웃들의 갓난 신고를 다룬 작품이다. 그의 삶과 문학의 단서가 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은 어떠했을까? 소설의 무대는 일직면 일대 삼박골 주변 12골이다.
답사는 첫걸음에서부터 길을 잃었다. 삼박골은 정원내와 귀돌내, 문노인네가 정을 나누며 살던 마을이다. 옹기종기 둘러있던 집도 없고 핏줄처럼 집들을 이어주던 고삿도 없어진 논밭뿐인 마을에서 소설 속의 질박한 삶의 모습은 느낄 수가 없었다. 중앙고속도로가 마을을 관통하며 지나가고 공사 중인 당진 영덕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이곳은 그나마 남아있던 옛 자취조차 더는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수동댁과 이웃하며 살았던 최서방네, 문노인네의 집은 어디쯤이었을까? 동네 안악들이 모여 길쌈을 하며 그들만의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었던 영분이네 집은 어디였을까? 표지석은 삼박골을 알려주지만 사람들의 자취는 알 길이 없다. 소설의 무대 중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다. 의성군 안평면 삼춘리 계량골. 산이 깊어 도망자나 유랑민들이 화전을 일구어 살던 두매산골이다. 소설에는 두릅골로 묘사된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계량골이에요? 아. 개발에서조차 소외된 덕택에 다행히 소설 속의 현장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들이 있었다. 그럼 여기쯤이란 말이에요? 여기 바로 이 자리가 이렇게 여기 이 자리가 집이에요. 아. 집. 두 칸요. 네. 두 칸이고 이 정자가 없었고 네. 이 나무도 없었고 이 앞에 집도 없었어요. 네. 없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아. 이 살구나 요 안에 조짝에 살구나무가 있었고 요 안에는 집 안에 이제 석류가 있어서 갔는데 석류나무가. 그걸 우리 따먹으러 오고 이랬거든요. 예. 권정생의 할머니로 치환되는 분둘레가 문둥병에 걸린 아들 제득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숨어들어와 모진 삶을 이어가던 곳이다. 변실에선 일본으로 갈 때 어머니가 둘째 형 목생을 남겨두고 간 곳이기도 하다. 가족과 헤어진 목생은 이듬해 신장로 공사장에서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혼자 남은 목생 형은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을까. 안동시 일직면 광연리. 구안국도변으로 너른 들이 펼쳐진 곳. 이곳은 소설 2권의 주무대다. 마을 입구 우뚝 솟은 바위가 도름방이다. 의성 들판을 적시며 흐르는 미천이 산에 막혀 돌아 흐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도름바우골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석가치라 불리는 동구숲이 있다. 동학군에 협조한 사람들을 처형한 곳이기도 하고 삶의 희망을 잃은 순지가 목을 맨 곳이기도 하다. 석가틀 돌아서면 나타나는 마을이 권정생의 친가 마을이다. 소설에서는 아버지 장득과 어머니 이순이 결혼해서 신접 살림을 차린 것. 아버지의 누름빚에 쫓겨 야반도주 하기 전까지 형과 누나들을 낳고 집안을 일구어 가던 것이다. 마을 앞 새들은 이순의 억척스런 손길로 살림을 불려가던 터전이기도 했다. 이제는 그때 도름바우골 사람들은 다 떠났고 이순이 갖은 고생하여 장만했던 집은 중앙선 철로가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소설에서 이순이 어린 것들을 품고 업고 봉화 우구치로 야반 도주하던 외깃제도 철로가 뚫리며 없어졌다. 소설은 이순이 객지를 떠돌며 갖은 고생 끝에 징용으로 끌려간 장득을 찾아
삼남매를 데리고 일본으로 떠나는 것에서 끝이 난다. 소설 한 티째 하늘은 선생이 태어나기 전 가족사이기도 하지만 가장 참혹했던 우리 근대사 속 민초들의 절절한 삶을 더함도 덜함도 없이 담고 있다. 결국은 우리 100년 전 우리 조부님들이 혹은 증조부님들이 그 역사의 경랑 그리고 양반 안동 지역에 가진 사람들의 수탈 그리고 또 일제가 들어와서 만들어낸 또 이중의 수탈 그리고 또 개개인에게 주어진 그런 불행한 운명들 앞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할 수 없이 선하고 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인간에 대한 그 최대의 연민이 그 소설들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분히 선생님의 종교적인 관념이나 철학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 민초들이 자연 속에서 살아갔을 때 그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고통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산다는 게 무엇인가? 우리 오늘날의 현대인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든 편하고 안락하고 그 고통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문명의 기초이지만 그 자연 속에서 그리고 또 역사적인 경랑 속에 내던져지는 사람들이 그 고통을 실은 온전히 다 감당하고 그리고 또 때로 허물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끝끝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으로써 그 고통을 끝끝내 이겨냈던 감동적인 서사시이기도 한 것이지요. 권정생이 태어난 곳은 일본 동경이다. 한 티째 하늘에서 장득, 곧 권정생의 아버지가 이곳으로 징용 온 것은 1930년이었다. 그로부터 7년 뒤에야 어머니와 나머지 가족이 합류했다. 권정생은 1937년 9월 12일 일본 도쿄 시부야구 혼마지에서 태어났다. 여기 가로등이 하나 서 있고, 여기가 이제 누님들이 가르쳐 주신, 권정 선생님 누님들 가르쳐 주신 그 집으로 들어가는 바로 입구, 골목입니다. 시부야구 본정 지금은 사정목 사정목 25번지로 25번지. 바로 이 개편되었다. 동네네. 여기네. 집들은 바뀌었지만 골목길은 변하지 않은 듯했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바로 골목이 있었던 정도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 수도가 있네. 저기. 기록과 기억은 정확했다. 다행히 당시 선생의 누님과 함께 학교를 다녔던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 だからね、向こうの一軒はちょっと高くなってたから、この辺に道があって、両方にお家があって。 여기 길이 있어갖고 양쪽에 집이 있었는데 그렇지, 양쪽에. 지금 그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네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 잘 그래 모르겠어요. 맨 들어가서 왼쪽 네 번째 집이었다고. ここ入って4軒目の左側がその信子左、さんの私はね、なんか右だったような気がするんですけど、左なのか 이분은 も。 왼쪽이었던 오른쪽이었던 기억이 있대요. 오른쪽. 日曜日ですともうすごいこう騒いだりとか、한자촌은 사라졌지만 놀이터, 천리교회, 광대집과 길의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집이 원래 있었는가? 일본에서 보낸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소년 소설 슬픈 남학신에 담겨 있다. 청소부였던 아버지가 폐지 더미에서 주워오던 동화를 읽던 판자촌. 바람벽을 등지고 희미한 호롱 밑에서 늘 무언가를 기우던 어머니. 가끔씩 골목 어귀에 나타나 아이들에게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던 금붕어 할아버지. 가난한 타국살이의 애환이 오고 가던 우물가 안악들의 목소리.
권정생은 그때의 소꿉친구 도모꼬를 회상하며 유쾌한 시 한 편을 남겼다. 도모꼬는 9살, 나는 8살. 2학년인 도모꼬가 1학년인 나한테 숙제를 해달라고 자주 찾아왔다. 어느 날 윗집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아유 도모꼬는 나중에 정생이한테 시집가면 되겠네 했다. 앞집 옆집 이웃 아주머니들이 모두 쳐다보는 데서 도모꼬가 말했다. 정생이는 얼굴이 못생겨 싫어요. 50년이 지난 지금도 도모꼬 생각만 나면 이가 갈린다. 권정생은 8살 되던 1944년 혼맛집 소학교에 입학했다. 학교 역사 자료실에는 개교 이후 학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와 사진들이 잘 분류되어 전시돼 있었다. これは学校のなんか歴代の会議ですね。これはこれが秋岡古書班かな。この先生が一番古いんだろうね。株杉先生がいて、小川さんがいるわ。 1944년 자료의 대부분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때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다. 아이들이 공습을 피해 이곳저곳 산골 학교로 옮긴 사진도 있었다. 그해 겨울 권정생도 군막갱 츠마고이로 피란을 갔다. 권정생이 피란을 간 츠마고이는 도쿄에서 북쪽으로 승용차로 2시간 거리에 있었다. 만주와 고원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작은 시가지 가운데를 흐르고 있었다. 여기도 강을 직강으로 해놨나? 먼저 선생이 다녔던 우에하라 소학교를 찾아보기로 했다. 물이 세게. 츠마고이 군청을 찾아가 향토 자료집을 열람해봤다. 普通の靴でも乾いているんで大丈夫だと思うんで、あとはもし雨が降ってしまえば濡れてるようであれば。明治の時、先ほど申し上げた明治の時の学校ってこれ赤羽小学校、中井小学校、これは三原というところ、今この前身今のあれが東小学校ですね。これで門外っていうのは最終的には季節的な学校なんですね。この吾妻文教所っていうのはこういうのは鉱山の跡です。みんな石を掘った。そうなってくるとやっぱりこの辺ですよね。はい、国民学校が主力でしたので上原という学校は妻恋にはありません。 선생의 기억이 잘못된 것일까? 우에하라라는 이름의 소학교는 없었다. 다만 동네 이름이 우에하라인 곳이 있다 했다. 그곳이라도 찾아가 봤다. 와, 물레방아가 있네. 수차 식당. 선생님 작품에도 물레방아가 나오는데. 선생은 유년을 기억하며 츠마고이에서 살던 곳을 마당엔 오래된 벚나무가 세구로 있었고 물레방아가 있는 개울을 끼고 언덕에 신사가 있었다고 했다. 그 기억만으로 선생이 살던 곳을 단정할 순 없지만 가난과 전쟁에 쫓겨 태어나기 전부터 유랑객으로 떠도는 삶을 살게 된 권정생에게 그나마 평화로웠던 츠마고이의 기억은 특별하다. 만좌역은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선생에게서 만좌역의 기억은 해방과 귀국이다. 권정생의 누나가 인근의 쿠사츠 온천을 다녀오다 당시 협계열차 안에서 종전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이국 생활을 접고 후지오카를 거쳐 귀국길에 오르는 첫 걸음도
만좌역에서 시작했다. (1946년 4월이었다) 해방 이듬해 권정생 가족은 귀국했다. 야반 도주했던 아버지는 15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고향에 돌아갈 수 없었다. 아버지는 고향 인근 일찍 조탑으로 갔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청송 화목으로 왔다. 화목엔 외삼촌이 살고 있었다. 귀국 후 1년간 이곳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어머니는 두부 장사를 했다. 우리말을 할 줄 몰랐던 권정생은 이듬해 화목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세 번째 학교였다. 이때 이호덕은 교편을 잡고 있었다. 훗날 서로의 문학을 고양시킨 인연이 여기에서 이미 싹튼 것이다. 청송에서 살았던 기억은 훗날 한 티째 하늘에서 애틋한 이야기로 묘사된다. 장터에서 가까운 700골은 권정생의 외삼촌 역인 이석이 종살이를 피해 도망온 다록을 데리고 숨어든 곳이다. 비바람만 가릴 움막 같은 곳에서 묵정밭을 일구고 부대기를 일구고 양식이 떨어져 칡뿌리를 캐먹고 산나물과 송기를 벗겨 먹어도 마냥 행복했지만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을 버린 이석에게 늘 죄인이었던 다록의 눈물이 스민 곳이다. (1947년 12월) 뿔뿔이 흩어져 살던 권정생 가족은 아버지가 자리 잡은 일찍 조탑 마을에 모여 살게 되었다. 근데 처음에 귀국하셨을 당시에는 선생님 아버님 혼자서 미리 조탑에 오셔가지고 틀을 잡았다 이랬는데 거기 오면 여기 뭐죠? 요 집이에요. 옆집. 요거예요? 요 집에 어제 좀 살았어. 아, 요 바로 스레이트 집 요거예요? 예, 그거예요. 여기 살고 여기서 딸 치우고 뭐 이렇게 결혼식 때 우리 여기 답을 넘다 보고 뭐 여기까지. 아, 담도 있었어요? 그렇지. 거기가 맞죠? 소작을 붙이며 살았던 주인집의 농막이었다. 나라를 되찾아 돌아온 나라지만 가난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었다. 권정생은 1948년 동생 권정과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다. 초등학교만 4번째 입학이었다. 나이로는 10살 때였다. 2학년 때부터 졸업 때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 졸업은 했지만 이곳에서의 학교 생활도 순탄치는 않았다. (3학년) 때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권정생은 전쟁의 참상을 직접 겪게 된다. 이때 보고 느낀 충격적 이미지는 그를 평생 반전 평화주의적인 글을 쓰게 했다.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의 재앙을 통과하면서 이 땅의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느냐를 보여주는 작품이 점득이네 초가집이 있던 마을 몽실입니다. 권정생은 이 작품들을 통해 현대사의 가장 민감한 대목을 생생한 인물과 더불어 그려나갔다. 소련군의 총에 아버지를 잃고 미군의 폭격에 엄마가 죽고 자신도 미군의 폭격으로 눈을 잃고 거리에 악사로 내몰리는 비극적 주인공의 이야기엔 이념의 편향이 없다. 오직 전쟁의 광포한 폭력 앞에서 부서지는 어쩔 수 없는 삶의 이야기들이 있을 뿐이다.
그의 대표작 몽실 언니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우리 역사의 증인이고 나아가 권정생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주인공 몽실은 권정생과 똑같이 태평양 전쟁의 포화 속에 있었고 한국 전쟁도 온몸으로 겪게 된다. 권정생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몽실이의 입을 통해 증언하는 것이다. 짐승 같은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작품은 그런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애정, 긍정적인 삶의 자세, 끈질긴 생명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몽실의 모습을 그려나간다. 몽실을 통해 운명과 굳건히 맞서는 영원한 민중의 생명력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겐 몽실이 곧 권정생으로 다가온다. 폐교된 일찍 남부 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이 몽실이 살았던 노루실이다. 초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상급 학교에 갈 수 없었다. 1953년 12월 권정생은 부산으로 갔다. 중학교에 갈 학비를 벌 생각이었다. 전쟁 직후의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온 피난민과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군수품과 구호 물품으로 가득했다. 권정생은 중앙동에 있는 이모 집에서 더부살이를 했다. 이모는 한 티째 하늘에서 효부골로 시집갔다가 부산으로 이사온 이금의 실제 인물이다. 이곳에 머물며 초량동에 있는 동화미싱 점원으로 일했다. 이종 사촌형 강대송이 경영하고 있었다. 여기서 선생님이 소년 시절을 1954년도에 권 선생님이 부산에 오셨거든요.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님은 부산에서 동화미싱이라고 미싱을 이제 그때만 해도 팔기도 하고 또 일부는 미싱을 이제 이 조립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래 놓으니까 거기서 아마 미싱 조립하는 걸 내가 봤어요. 우리 권 선생이 미싱 조립하고 또 이제 미싱 어디 갖다 줄 때 있으면 갖다 주고 그런 걸 내가 봤어요. 미싱상회 점원으로 일하면서 지식에 대한 갈증은 헌책방에서 책을 빌려보며 달랬다. 이태준의 문장 강화, 막심 고리끼의 어머니를 읽으며 문학의 꿈을 키웠다. 마음을 나눌 친구 오기훈과 최명자를 사귀었다. 어느 날 친구 기훈이 몽키 스패너 판돈을 남기고 자살을 했다. 그때 이야기는 별똥별에 담겨 있다. 부산 생활을 하며 처음 겪었던 도시의 경험들은 훗날 소설의 소재로 종종 등장한다. 지금의 부산 가톨릭 센터는 당시 자선병원인 메리놀 병원 자리다. 그는 병원을 지나칠 때마다 장사진을 이룬 환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전쟁으로 다친 사람들, 가난한 환자들이 자선병원으로 몰려든 것이다. 며칠이나 줄을 서서 기다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훗날 몽실 언니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묘사한 장면에 그대로 인용됐다. 친구 오기훈이 자살하고 권정생도 시름시름 앓게 된다. 결핵이었다. 그것이 평생 병마와 함께하는 일이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병세가 깊어지자 1957년 1월 객지로 떠돈 지 4년 만에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조탑으로 돌아왔다. 당시 조탑 마을엔 객지에서 병을 얻어온 사람들이 많았다. 식모살이를 했던 성태도,
갑덕이도 태진이도 태호도 모두 폐결핵으로 죽어갔다. 권정생도 병마의 고통을 견디지 못해 매일 밤 하느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했다. 간절히. 그러나 다행히 어머니의 지극한 병구 안으로 병세는 호전되고 주일학교 교사로 정착을 했다. 삶의 희망이 보였다. 유일한 읽을 거린 성경에서 무한히 넓고 깊은 깨우침을 얻었다. 그러나 그 행복도 길지 않았다. 정생을 살리기 위해 몸을 상한 어머니가 몸져 놓은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다. 정생에게 어머니는 그리움의 근원이고 한의 뿌리가 되었다. 40년이 지나 죽어서 한줌체가 되어 어머니 곁으로 돌아갔다. 세상의 어머니는 모두가 그렇게 살다 가시는 걸까? 한평생 기다리며 외롭게 안타깝게 어머니는 강 건너 어디쯤에 사실까? 거기서도 봄이면 진달래꽃 필까? 앞산 가득 뒷산 가득 빨갛게 진달래꽃 필까? 어머니 사신 집은 초가집일까? 흙담으로 지은 삼간 초가집일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동생이 결혼 문제로 다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다. 병든 몸으로 상주 예천 등지를 떠돌며 거지 생활을 했다. 권정생의 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몸이 낮아질수록 그의 영혼은 맑아져갔다. 그때 생활을 몇 편의 시로 남겼다. 거지를 만나 우리는 하얀 눈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서로가 나를 불행하다 말하기 싫어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어디쯤 날아갔을까? 한참 다음에야 나를 아끼느라 그 거지 생각에 자꾸만 바람빛이 흐려왔습니다. 거지로 떠돈 지 6개월 만에 부고한 결핵과 늑막염이 걸려 집으로 돌아왔다. 1966년 5월 부산 성분도 병원에서 신장 제거 수술을 받고 그해 12월 부산대학병원에서 방광 적출 수술을 받았다. (2년)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귀향했다. 교회 문간방으로 이사를 하고 종지기를 하며 살았다. 새벽종을 언 손으로 칠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한다. 새벽 종소리는 가난하고 소외받고 아픈 이가 듣고 벌레며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도 듣는다. 어떻게 따뜻한 손으로 칠 수가 있어? 예배당 부속 건물 조그만 방에서 글을 쓰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 아이들을 위해 시도 쓰고 문집도 만들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난과 전쟁과 병마에 시달린 삶, 어디에도 쓰일 것 같지 않은 삶에도 희망은 있었다. 그런 심정을 옮긴 동화가 강아지 똥이었다. 하느님은 쓸데없는 건 하나도 만들지 않으셨어. 언젠가는 너도 꼭 무엇인가 귀하게 쓰일 날이 있을 거야.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찮은 강아지 똥이지만
걸음이 되어 민들레로 다시 태어난다는 내용의 짧은 동화 강아지똥은 어린 나이에 온갖 갓난 신고를 겪으며 스스로 얻은 교훈이었는지 모른다. 강아지똥은 1969년 제1회 기독교 아동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되고 이후 우리 동화의 흐름을 바꾼 분수령이 되었다. 작고 이쁘고 이러한 어떤 특별한 이미지가 존재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깨뜨렸다는 거죠. 강아지 똥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똥이라고 하는 것이 동화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가? 또 시궁창에 있는 작은 똘배 이런 것들이 동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 한국의 역사적 현실 그 속에서 힘겹게 살아온 사람들의 삶과 등가를 이룬 것인데 그 점이 동화로서 발견되리라고는 과거에는 감히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서 서구적인 이미지, 작고 어여쁘고 딴 세상 이야기 같은 그런 동화에 대한 통념을 바꿔놓은 것이 이후에 우리 동화가 삶과 등가를 이루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죠. 자신의 삶을 녹여 민들레로 피웠고 별을 꿈꾼 동화 강아지똥은 95년 그림책으로 출판되고 중국과 일본어로도 번역되어 출판되고 그림책 출판의 효시가 된다. 강아지똥이 처음 출판된 것은 1996년이었는데요. 당시에는 그림책이 국내 창작 그림책이 별로 없었어요. 더군다나 국내 작가들도 별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여서 더구나 이제 저작권료를 인쇄 방식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드물었고요. 그림책의 경우는 더더욱 없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림책을 저희가 내게 됐는데 강아지똥이 굉장히 일찍 초창기의 책인데 그러면서 보면 그림책 어린이 그림책 문학으로서는 거의 효시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제 현재 와서 약 1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 100만 부가 팔렸다는 것은 이제 비로소 강아지똥이 어린이 그림책 동화의 어떤 밑거름이 될 수 있고 또 맥거름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 증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똥으로 문단의 데뷔 후 선생은 1971년에 아기양의 그림자 딸랑이가 매일신문 신춘문예에 1973년에는 무명저고리와 엄마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공식적으로 문단에 이름을 올린다. 이후 이원수, 이호덕과 함께 새로운 동화 운동을 펼쳐간다. 강아지똥을 읽으시고 69년에 강아지똥을 이호덕 선생님이 읽으시고 굉장히 참 감동을 받으셨대요. 그때부터 이호덕 선생님이 권 선생님하고 이제 자주 교류를 하셨고, 근데 권 선생님은 보면은 참 몸 자체가 너무 병들어서 힘들어하고, 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호덕 선생님이 참 권 선생님 같은 분이 좋은 동화를 쓸 수 있고 이걸 많이 알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작품을 이제 갖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신문사에도 가서 내게 하고 또 잡지사 같은데 갖다 주고, 또 하나는 문학에서 어떤 이호덕 선생님이 문학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린이 문학은 정말 가난하고 소외받는 아이들한테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문학이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셨고, 또 우리말 쉬운 우리말과 우리글을 가지고 작품을 써서 우리 아이들의 그 피에, 그죠? 피 속에 정말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흐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셨는데, 그러한 이호덕 선생님 말씀에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나온 동화 작품 중에서 가장 가까운 작품을 많이 쓰신 분이 권 선생님입니다. 등단하여 왕성한 문학 활동을 하지만 생활은 여전히 궁핍했고 병 많은 오랜 친구처럼 곁을 지키고 떠나지 않는 생활이 계속됐다. 이 시기 권정생의 삶과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아동문학을 하는 이현주 목사와 민들레 교회 최완택 목사, 안동의 정호경 신부 등과 주고받은 편지들이다. 선생이 이들과 나눈 편지는 세상과의 거의 유일한 소통이었고 선생의 삶의 태도와 문화관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이었다. (1983년) 비로소 자신만의 오롯한 공간으로 이사를 했다. 여기서 그는 차곡차곡 원고를 쌓아가며 110여 편의 동화와 8편의 장편 동화 및 소년 소설, 시집, 장편 소설, 산문집 등 방대한 작품들을 펴냈다. 분단에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자연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조근조근 들려준 권정생. 그에게 글쓰기는 차라리 구도의 길이었다. 선생님의 삶과 문학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저는 가난하고 힘없고 그리고 그 불쌍한 존재들의 운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힘들게 했던 전쟁과 분단 그리고 산업화와 같은 폭력적인 현대적 삶의 방식에 대한 분노가 선생님의 삶을 또한 지배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끝내 우리가 꿈꿔야 될, 다시 돌아가야 될 세상은 그리고 그런 가난하고 소박한 삶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작은 집이 편했던 사람, 헌옷이 편했던 사람, 더 가난해지려 했던 사람, 세상을 더 사랑하려 했던 사람. 그래서 육신이 낮아질수록 그가 품는 세상은 더 넓어지고 깊어졌다. 극복되신 분이시죠. 이렇게 오랜 인고의 세월을 받아들이고 또 극복하고 또 이 자신이 자신의 생각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하셔서 차츰차츰 그 고난의 모습이라기보다 이 동화라는 그런 영역에서 표현되고 또 교시되고 하는 그런 인격체로 크게 성장하셨던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하고 첫마디 모든 점에서 저는 그분이 스승처럼 여겨지고 또 실제로 스승이셨습니다. 살아계실 때 당신 찾아오는 분들한테 승용차를 타고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승용차를 타고 오려면은 나한테 오지 마라.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이라크에서 전쟁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는 또 승용차를 타고 왔네요. 몹시 부끄럽습니다. 선생님을 생각하면 우리 삶이 부끄러운 그런 존재죠, 선생님은. 봄 햇살처럼 선생의 시 한 편이 아이들 목소리에 실려 5월 들녘에 울려 퍼지고 그 가락의 끝으로 선생님 남기신 말씀이 다시 귓전을 울린다. 애들은 어차피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데 그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불쌍해요, 사실은. 예, 아이들이 잘못되어
엎드러지게 되는 원인도 사회가 만든 거거든요. 예. 이런 자연 속에서는 아이들이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이제 다시 홀로 뜰하게 앉아 선생님 가신 그 나라는 어디일까 생각해 본다. 그토록 그리던 어머님은 만나셨을까? 그곳엔 전쟁도 없고 분단도 없고 가난도 없고 평화만 있을까? 선생님 가신 그 나라에도 어딘가에 강아지 똥이 있고 민들레가 있는 그런 곳일 것이다. 어쩌면 더 낮은 곳일지도 모른다. 무서워서 하루도 한시도 마음 못 놓는 날이 정말 없는 것일까. 그래서 헤어지는 슬픔도